자, 사화를 좀 들어가 볼 텐데요. 그 사화라는 말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화는 우리가 이제 훈구파와 사림의 싸움을 우리가 이제 사화라고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독님 편집하지 마세요. 그 훈구파와 살인파를 사화라고 이제 싸움을 사화라고 하는데, 수험생분들이 이제 잘못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 사화가 고유명사인지를 알고 있어요. 이 둘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사화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이후에도 사화가 여러 차례 일어나요. 뭐 신임사화도 있고 정미사화도 있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선비들이 죽으면 사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명사 같은 개념이에요. 고유명사가 아니고 이것만 사화가 아니고 무오사화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1498년 연산군 4년에 일어난 첫 번째 사화죠. 성종 때 이제 김종직이 등용되고 이후에 살인들이 대거 등용이 돼요. 대거라기보다는 하여튼 살인들이 조금씩 삼사로 진출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사화가 터지는데, 일단 요 사화는 전체 좀 앞에 배경을 좀 쭉 다 설명을 하고 나서 그러고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사초 문제인데, 사초가 뭐냐면 실록의 기초 자료가 되는 초고를 사초라고 해요. 그 예문관의 사관이 쓰는 그 기록을 사초라고 하는데, 김일손이 성종실록 사초에다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수록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어떤 난리가 났느냐? 일단 이걸 설명해야죠. 자, 조의제문서부터 설명을 할게요. 김종직의 조의제문은 성종 때 쓰여진 글이에요. 성종 때. 자, 봅시다. 이 조자가 이렇게 조자를 쓰고요. 이 문자가 이제 그럴 문자예요. 자, 의제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 초나라 황제예요. 그러니까 초나라 황제였던 사람이죠. 초나라는 한참 기원전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초나라를 언제 배웠냐면 진한 교체기 할 때, 고조선 할 때, 그 위만조선 생기기 전에 진한 교체기 할 때 진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중원에 패권을 놓고 싸우다가 나중에 두 나라가 남죠. 초와 한이 남는데,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싸워서 한의 유방이 이제 초를 이겨가지고 중원의 패자가 되잖아요. 패권 국가가 되죠. 그때 나왔던 초나라예요. 그러니까 김종직이 이 조자가 무슨 조자냐면 이게 위로 조자거든요. 그럼 김종직은 지금 누구를 위로하는 거냐면 초나라 황제였던 의제를 위로하는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게 우리가 과거제도 할 때 33명 이야기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서 막 그 고려시대처럼 막 아령으로 냅다 치고 이런 게 없어요. 다 싸움도 논쟁을 해요. 그 논쟁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넌 나쁜 새끼야 이런 게 아니고 허허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 비유하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이런 거 있죠. 고등학교 그 문학 교과서죠. 아니 문학 참고서죠. 비상. 하여튼 비유와 상징으로 싸우는데, 이걸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 초나라 황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의제가, 이 의제가 어린 나이에 항우에게 쫓겨나요. 근데 이 항우랑 의제랑 촌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삼촌이었다고. 그러니까 삼촌이 조카를 쫓아낸 거야. 죽인 거죠. 쫓아냈어. 그래 항우가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결국 한해 유방과 싸웠던 건데, 이걸 위로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의제가 아니잖아. 왜 기원전 사람을 위로하고 자빠졌어? 그리고 우리나라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응? 시간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김종직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김종직이 앞에다 안전장치를 딱 걸어놔. 자기가 꿈속에서 의제를 봤다는 거야. 왜 꿈을 꾼 거야. 의제 꿈을 꿨는데 의제가 빈강에 빠져 슬피 울고 있었대. 근데 김종직이 얼마나 웃긴 사람이냐면 의제가 강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왜 빈강에 빠져 울고 있는지 도무지 기억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난다 이거야.
강원도 영월 청룡포가 강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이건 완벽히 단종을 딱 매칭시켜 놓고 들어간 거거든. 안 되겠다. 내가 이 의제를 위로하는 시를 좀 써야 되겠다. 글을 써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쫙 쓴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조이제문의 글을 읽어보면 얼마나 웃긴 글이 있냐면 이게 띠떼끼에 서열을 매겨놨어. 단순히 이게 의제를 위로하는 게 아니고 띠떼끼가 이제 금운동으로 이렇게 있네. 우리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김종직이 금운동 이렇게 쓴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윤색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동메달은 누구냐면 항우가 의제를 없앨 때 지키지 못했던 신하들. 그래서 김종직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성삼문도 욕한 거야 사실. 사육신 생육신도. 죽으면 다야? 끝까지 지켰어야지. 이 몸이 죽어서 씨야 왜 백락장송이 돼? 사람이 돼서 지켰어야지. 뭐 이런 거거든. 김종직이 얼마나 이 종직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이 신하들을 이제 욕한 거야. 단종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그 다음에 이제 은메달은 항우한테 걸어줘요. 넌 실버 다 걸어주죠. 나쁜 새끼. 그 다음에 금은 또 신하인데 누구 신하냐? 이 항우가 의제를 칠 때 도와줬던 서포트를 해줬던 신하들. 이 새끼들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띠떼끼라는 거야. 월드 챔피언. 골드 메달. 이걸 딱 걸어줘.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이게 훈구파들도 얘네들 다 공부한 애들인데 이걸 읽고 있으면 기분이 어떠겠어? 막 좋아? 내가 금메달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웃긴지 봐봐. 이러고 있었는데 실제로 성종 때 이 글이 쓰여지거든요. 성종 때 이 글이 쓰여졌는데 유자광이라는 훈구파 대신이 김종직을 불러놓고 한번 이 조이제문에 대해서 문책을 해요. 왜 이렇게 불손한 글을 썼느냐. 그러니까 김종직이 어떻게 하냐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의제가 꿈속 지금 그래도 그렇게 돼 있지만 의제가 꿈속에 나와 슬피 울고 있어서 의제를 위로하는 글을 썼을 뿐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자광이 속으로는 아 개새끼 진짜 이랬겠지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게 긁어부스름이라는 얘기 알죠? 이거 그냥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일도 없게 지나가는 건데 괜히 긁으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 이 책이 유명해지고 이 글이 유명해질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무슨 내용이야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궁금해하고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자광이 덮어요. 그래서 끝나는가 싶었는데 이 김일손이 김종직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가 사초를 예문가 이 사람이 이제 춘추관 사관이었는데 예문관 사관이 춘추관 사관이니까 이 춘추관 사관이 돼서 성종실록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조이제문을 성종실록에다 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훈구가 띠발 나였어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거봐 나잖아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뭐 이러면서 이제 사건이 전개가 돼요. 자 훈구파가 연산군에게 얘기를 해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띠떼끼는 접니다. 이 훈구파가 유자광 사료 때문에 좀 이름 좀 써놓으세요. 이극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산군에게 고발을 하죠.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의도가 너무 불순합니다. 세조 그 선왕이죠. 선왕의 잘 이루어진 이 뜻을 이렇게 불순하게 이야기하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산군은 이제 뭐 생각이 좀 짧은 사람이니까 그래 그러면서 다 죽여버립니다. 김종직은 이때 죽었었는데 부관참시를 당해. 이미 김종직은 죽었었거든요. 부관참시 뭔지 알죠? 관 뚜껑을 열고 목을 다시 치는 겁니다. 그리고 김일손은 능지처참을 당하죠. 이 글을 성종실록 사초에다 실었던 김일손은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다수의 살인들이 유배를 가거나 죽어요. 그러니까 이 김일손과 같이 있었던 그런 여러 이제 그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력들은 거의 다
몰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배를 가거나 죽거나 하는 거니까 다 죽어요, 거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에 사림의 어떤 쓰디쓴 패배가 있었어요. 사림의 쓰디쓴 패배가 이제 무오사화죠. 그리고 이 무오사화는 재밌는 게 우리가 사화를 이렇게 쓰는데, 사림이 화를 입었다고 쓰는데 이 사자를 이렇게 사자로 바꿔 쓸 수 있는 유일한 사화. 이렇게 되면 사초 때문에 화를 입었다 이렇게 해석돼요. 가끔씩 나오기도 해요. 사자가 이렇게. 그럼 이건 무조건 무오사화입니다. 우리 무오 갑자 김해 울사사화 배우면 지금 중석이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 사화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사료 주고 사화 순서 맞추거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장사 하루 이틀 해. 그렇잖아. 공부 하루 이틀 해. 사화 비교하거나, 그러니까 이 사화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사료로 주고 이 사화에 대해서 알맞은 거 찾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화 사료 쭉 주고 순서 찾거나 뭐 이런 거 아니야. 자, 갑자사화입니다. 두 번째. 갑자사화. 갑자사화는 역시 내용을 좀 써볼게요. 1504년 연산군 10년에 일어나는데요. 배경을 한번 먼저 보죠. 패비 윤씨 사건이 문제가 돼요. 이 패비 윤씨가 누구냐면, 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연산군의 생모입니다. 연산군은 성종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연산군의 생모였던 패비 이제 윤씨가 중전이었는데, 이 윤씨가 좀 이게 투기가 심했어요. 근데 성종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후궁을 많이 거느렸어요. 후궁 처소에 많이 드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 중전과 왕의 갈등을 계속 야기시켰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윤 씨가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성종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때만 해도 이게 우리나라가 완전히 성리학적이지 않아가지고 이 왕비의 힘이 되게 셌어요. 그래서 이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손톱으로 이렇게 손톱으로 긁으려고 하진 않았겠죠. 이렇게 다투는 과정에서 성종의 여기가 싹, 유명한 일화죠. 그래서 피가 이렇게 뚝 얼굴에서 떨어져요. 용안에서. 이걸 보고 있던 이제 내시들과 이제 궁중 나인들이 다 막 아연실색을 한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윤 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폐비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이거를 누가 두고 보지 않냐면 한명회가 주도해서 이 윤 씨는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쫙 해서 폐비시키고, 폐비를 당했는데 사가로 쫓겨나갔는데 그 와중에도 자꾸 궁의 일에 관여를 하면서 결국 사약을 먹고 죽어요. 사약을 먹고 죽어요. 이게 이제 폐비 윤씨 사건이에요. 근데 성종이, 연산군이 이제 세자였는데 성종이 봤을 때 연산군이 좀 이상하다는 걸 알아요. 얘가 좀 이상하구나. 그래서 신하들한테 이 폐비 윤씨 사건을 함구하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기록도 지워요. 기록도 병으로 죽은 것처럼. 그래서 아들이 알지 못하게. 왜냐면 부모가 이렇게 보면 얘가 이상한 거 알거든요. 저도 알아요. 저희 딸 이상한 거. 근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너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러면 아빠도 이상해 이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서로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이상해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알아요. 여러분들 이상한지. 알죠 다. 연산군이 좀 이상하다는 걸 알아서 그랬는지 성종은 이 폐비 윤 씨의 흔적을 다 지워요. 그래서 유언도 남겨요. 죽을 때도 이 폐비 윤 씨 사건을 신하들이 절대 함구해라,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유언까지 남기고 죽었는데, 우리가 꼭 이제 이런 새끼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임사홍이라는 새끼가 이걸 이제 연산군한테 꼬바릅니다. 말이 고변이지 꼬바르는 거죠. 꼬발랐는데 꼬발랐다. 아, 정말 진짜 수업 질 죽이지 않아요? 임사홍이 꼬발랐는데, 임사홍이라는 사람은 왜 꼬발랐느냐? 이게 보니까 지금 연산군 이 주위에 있는 고위 대신들이 다 그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연산군의 그 성종으로 봤을 때 이걸 알면 연산군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럼 얘네들 다 죽일 거거든. 없애거나. 그럼 이제 자기가 오히려 이쁨을 받고 관직에, 높은 관직에 등용되겠지라고 해서 이제 꼬바른 거예요. 뭐 역시 임사홍의 생각대로 돼요. 근데 나중에 임사홍도 거의 뭐 재미를 못 봐서 그렇지 아무튼 다 죽어요.
패비 윤씨 사건을 연산군에게 이제 보고를 했는데 패비 윤씨 사건의 관련자들을 다 쳐버려요. 이때 패비 윤씨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라서 한명회였죠. 한명회는 이때 죽었거든요. 근데 한명회가 부관 참시당해. 이 훈구 살인 모두 피해를 당하거든요, 사실. 이 관련자 중에서 한명회가 부관 참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훈구에 의해서 살인이 제거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임사홍이라는 사람이 훈구파였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훈구 살인 아니든 다 죽는데, 이거를 왜 사화로 봐야 되냐면, 훈구는 이때 당시에 중앙 관직을 이게 장악하고 있던 애들이니까 죽어도 남는 훈구가 있었는데, 살인은 무오사화 때 제거되고 몇 명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 또 제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의 피해가 훨씬 더 컸죠. 이제 비율로 보면. 그러니까 훈구 10명 죽고 살인 10명 죽었는데 살인은 10명밖에 없었으니까 다 죽은 거야. 한명회가 부관 참시당하고 관련자들이 다 처벌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우리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김희성이라는 배우가 한명회 역할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김희성이라는 배우의 그 연기 스타일을 좋아해요. 근데 그 김희성이라는 배우를 보면 연기 참 잘하거든요, 그 사람. 부산행이라는 영화 보면 죽이고 싶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감정이 확 이입돼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 김희성이라는 배우가 한명의 역할을 했는데, 한명의 역할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사극이나 이런 데서 봤던 한명의 중에서 가장 한명의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주 좀 그 뭐라 해야 되죠? 야비하고, 그 다음에 계산이 빠르고, 굉장히 정치적이고, 야심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한명회가 그 송강호라는 배우가 관상쟁이였는데, 이 사람이 목이 잘릴 상이라고 그러는데 한명회가 목이 안 잘리고 죽었다고 좋아했죠. 그게 이제 이거예요. 결국 목이 잘리죠. 영화가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를 위해서 만든 영화가 아니고 고증을 해서 잘 곳곳에 잘 고증 자료를 배치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영남살인은 거의 몰락해. 물론 이때 몰락했기 때문에 사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영남살인은 나중에 또 올라와요. 이 담쟁이 더 계속 올라오는 거야. 이후에 이제 연산군이 좀 미치죠. 이게 여러분들께 이제 이거를 이제 뭐 호사가들은 피맛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 표현할 건 아닌 것 같고, 연산군의 성정을 봤을 때 좀 이렇게 불안정했어요. 이 사람이 뭐 좀 병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장애도 있었고, 그리고 좀 포악성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아버지 그 아끼는 막 사슴 이런 거 뛰어노는데, 이 사슴을 막 활로 쏴서 어렸을 때부터 죽이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폭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폭정의 대표적인 예들을 좀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흥청이 설치돼가지고, 거기 밑에다 써놨어요, 제가. 흥청이 설치돼, 흥청. 이거 없구나. 여기 옆에다 쓰세요. 연산군의 폭정 옆에다 여러분들 가로치고 흥청이 설치돼. 흥청이 뭐냐면 그 전국에 있는 그 기생들 있죠, 관기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싹 다 빨개벽 끼고 지도 빨가벗고 놀아요. 이걸 흥청이라고 그래요. 흥청. 그러니까 관기들 중에 좀 얼굴 반반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흥청이라는 곳에 넣어가지고 밤마다 싹 다 홀딱 벗기고, 그러니까 나체로 노는 거죠. 술 마시고 신하들도 불러서 나체로 놀아요. 신부는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난교를 하죠. 이 여자 저 여자, 이 여자랑 성관계를 맺었다가 또 바로 이 여자랑 맺고 막 이런 난교를 흥청에서 벌여요. 이것 때문에 이제 생긴 말이 흥청망청이에요. 흥청 때문에 망했다고 해서 흥청망청이 되죠. 이 흥청을 본 그 김초선이라는, 쓰지는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좀 기억 저장 시간이랑 재미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이런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 더럽게도 길게 얘기하네. 저 혼난다고 그랬죠, 제가.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나이가 50인데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신 아버지한테. 당신 아버지가 택시 운전기사인데 누구 젊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김초선이라는 그 이제 내관이죠. 내시죠. 내시. 내관이 있었는데 이 내관이 누구부터 이 내관 생활을 했냐면 세종부터 했어요. 그래서 문종, 단종, 뭐 이 두 분은 이제 좀 짧게 했으니까 세종. 그다음에 예종, 예종도 뭐 짧았으니까. 그다음에 성종. 그다음에 연산군 때까지 지금 내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종 말년에 시작을 해서 너 같은 왕은 내가 처음 봤다 이러면서 면전하다 대고 욕을 해요. 물론 죽을 각오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연산군이 부들부들 떨면서 그 자리에서 막 칼로 쳐서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첫자 들어가는 거를 아예 다 김처선 생각난다고 첫자 들어가는 걸 다 없애가지고 다 바꿔버려요. 뭐 처용무 이런 것도 첫자 못 쓰게 하고 그 지명에 첫자 들어가는 것도 못 쓰게 할 정도로 김처선이라면 아주 막 완전히 막 부르부르 막 떨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김처선이 아주 호되게 한 방 먹인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은 왕을 모셔봤는데 너 같은 개새끼는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물론 개새끼라고 하진 않았어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흥청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뭐 성매매 사범들 이렇게 단속돼 가지고 어린 그 여자 학생들 뭐 이런 고등학생들 잡아다가 불법적으로 성매매하고 뭐 헬퍼 집 나온 가출 소녀들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면서 나중에 죽어서 그 원한을 어떻게 갚으시려고 합니까? 참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을. 응? 흥청이 설치돼요. 흥청망청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거. 그다음에 신원패도 되게 웃긴데 신하들에게 이제 말하지 말라고 말 그대로 폐차를 채워요. 근데 신원패의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입은 그러니까 이 팻말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너의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너의 새치혀는 너의 몸을 자르는 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샷다마우스 하고 있어라. 입 쳐닫고 있어라 이런 거거든요. 신하들은 왕한테 간언을 하기 위해서 왕 옆에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신하가 뭐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를 해요. 대통령한테 말하려고 장관들이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장관들한테 말 처하지 마라. 뭐 쪽지로 전달해라. 누가 그랬다며요? 대면 보고를 하지 마라. 서류로 보고해라. 서면 보고해라. 신원패를 채우는 거죠. 이 폭정 때문에 결국 연산군은 이제 보다 못한 이 신하들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 이거를 중종반정이라고 해요. 이 중종반정 때 공신 세력들을 우리가 전국공신이라고 하고 이 전국공신까지를 우리가 이제 이 훈구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돼요. 그러니까 1504년에 갑자사화가 일어나고 2년 뒤에 연산군은 폐위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거를 왜 이 갑자사화를 왜 사화로 보느냐? 아무튼 무사화 이후에 무너졌던 사림이 조금씩 다시 세력을 성장하고 있었는데 다시 쓸려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묘사화입니다. 얘기가 좀 깁니다. 이거는 1519년 중종 14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배경을 한번 보죠. 중종의 살임 등용이 이루어져요. 자, 왜 중종은 이제 살임 등용을 했느냐부터 설명을 좀 해보죠. 중종은 중종 반정에 의해서 옹립된 왕이에요. 이렇게 이제 옹립된 왕들은 자신을 옹립시킨 신하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힘을 강력하게 가지고 뭔가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왕들은. 그래서 이제 중종이 왕이 되고 나서 초기에는 거의
자신을 왕으로 만든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치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신하들도 나이가 많으니까 한두 명씩 죽어요. 그리고 이제 주요 세력들이 죽으면서 중종도 정치를 하면서 이제 뭔가 왕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정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치 세력이 필요해요. 신진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등용을 시켜요, 사림을. 다시. 근데 이 사림이 등용되면서 이때 중종에 의해서 바로 정암 조광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정암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 의해서 훈구 사림이 갈등을 빚는데, 왜 정암이라고 써놓으세요, 호를. 정암 조광조의 급격한 개혁 정치에 훈구가 반발하는데, 조광조의 개혁 정치는 훈구의 비위를 너무나도 건드려요. 자, 하나씩 조광조가 하는 모든 일은 그 타겟이 훈구를 다 향해 있어요. 전개를 한번 보죠. 훈구파가 굉장히 이제 불만을 갖죠. 그리고 훈구파 중에서 이제 홍경주, 남곤 이런 사람들이 주초 위양 사건이라는 걸 일으켜요. 결국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주초 위양이 뭐냐면 이게 주자고 이게 초자예요. 그 다음에 이게 위왕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그 한자로 가지고 이게 격자나 이렇게 붙임자를 만들어 가지고 말을 만드는, 우리 18자 도참설 이런 거 기억나죠? 이자겸의 때.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 오얀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씨가 왕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주초라는 게 뭐냐면 이 초가 이쪽으로 붙으면 이게 조가 돼요. 그래서 조위왕 이렇게 되는데, 조가 왕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일으켰냐면, 이제 갈립에다 큰 잎사귀 있는 데다 꿀을 이렇게 이제 발라놔서 이 벌레들이 이렇게 파먹도록 해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다가 중종이 앞에 있는데, 전하 이게 무슨 괴이한 일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뭐 그걸 꺾어서 보여주고 그랬다는 거야. 떼서. 지랄들하고. 그 중종도 이거 보면 모르겠어요. 다 알지. 무슨 아메바들도 아니고. 그잖아. 무슨 벌레가 이렇게 파먹어. 무슨 신의 계시입니까? 이랬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근데 이게 먹혔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보자고. 이게 먹혔다는 얘기는 중종도 조광조를 뽑아서 개혁 정치를 추진하는데 힘을 실어줬는데, 이게 개혁이 힘들거든. 왕도 맨날 싸워야 되잖아. 왕은 편하고 싶은데 맨날 귀에다 대고 전하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전하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하 이거 쟤네들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하 오늘은 안녕하세요, 전하. 이게 얼마나 짜증나겠어, 몇 년씩 되면. 그죠? 제가 그 얘기 했죠,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내가 현대사 할 때 하는데, 개혁의 피로감은 개혁을 하는 사람만 느껴요. 그래서 개혁 세력들은 항상 분열되고 죽어요. 개혁 세력들이 치고받고 하다가. 그래서 보수가 힘이 센 거예요, 항상. 왜? 보수는 보수끼리 잘 안 싸워요.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면서 좀 이상해서 그렇지, 원래 보수들끼리는 안 싸워요. 보수는 원래 연합이고 개혁은 분열이에요, 항상. 그래서 개혁은 뜻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개혁은 개혁하는 사람만 피로감을 느껴요. 보수하는 사람들은 피로감이 전혀 없어요. 왜? 가만히 있는 거를 원천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피로하지가 않아요. 왜 피로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중종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초위양 사건으로 결국 조광조를 이제 유배를 보내고 정암을 이제 사약을 내려서 죽이게 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제가 추론한 이야기가 맞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조광조와 대부분의 사람이 쓸려 나갔다. 그러면 중종이 이걸 쓸려냈다는 건데, 이걸 중종이 이것 때문에 쓸렸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순진하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주초위양 사건이라는 걸 보고 갈립에 붙어있는 이 글들 보면서 중종이 깜짝 놀라가지고, 조씨가 나를 제거하고 왕을 하려고 하는구나. 넌 죽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조광조가 김효사화에 의해서 제거되는데, 이 제거되기까지의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현량과 실시를 주장하는데 이 현량과는 현명한 양인이 이제 관직에 진출해야 된다. 일종의 천거제도예요. 살인 진출을 위한 일종의 천거제도인데 원래 중국에 있었던 현량방정과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현량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현명한 양인인데 이 현명함의 기준이 뭐냐면 성리학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의 정도예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살인은 성리학 매니아들이에요. 이 살인 등용을 위한 장치죠. 일종의 살인 등용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향약이라는 거를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향약을 보급한다기보다는 향약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바로 정암 조광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살인의 굳건한 기반이 되죠. 송나라의 여시 향약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이거를 아주 이제 보급을 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율곡의 해주 향약과 퇴계의 예안 향약 이런 이제 우리나라 향약이 만들어지면서 향약이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이 향약은 향촌 자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농민 장학 기구예요. 서원 설립 주장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서원은 나중에 1543년에 최초로 설치돼요. 그러니까 조광조가 있었을 때가 아니에요. 이거 1519년이니까 1543년에 백운동 서원이라고 하는 게 처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광조가 주장한 거는 서원은 아니고 향약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서원과 향약이 살림의 기반이었다라고 하니까 이 조광조가 바로 살림의 상징이거든요. 살림의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암이 살림이고 살림이 정암이에요.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원 향약이 다 조광조인지를 알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 많은데 이건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왕도 정치를 당연히 주장하겠죠. 살림이니까. 살림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경연 이런 건 이제 활성화시키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종이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개혁이 짜증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경연을 준비하려면 중종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소학, 그 다음에 주자간에 뭐 삼강인실도 이런 것들을 보급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특히 이 소학과 삼강실도 주자간에 이런 것들은 원래 있었던 것들이고 주자간에는 쓰지 않아도 돼요. 원래 있었던 것들이고 이륜행실도 같은 경우는 없었던 걸 중종 때 편찬한 거예요. 이 중종 때 편찬 보급한 거는 이거예요. 여기까지 걸리는 게 아니에요. 삼강실도와 소학은 원래 중국 책이고 삼강실도는 세종 때 만들어진 책이고 이거는 이제 편찬된 거고 이륜행실도는 중종 때 편찬되어 보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내수사 장리를 폐지합니다. 이 내수사가 궁의 그 재정을 담당하는 곳이었는데 여기서 고리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청와대 러시앤캐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광조는 이게 민본의 뜻에 어긋난다,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거 폐지를 이제 주장을 했죠. 그 다음에 박납의 폐단 개혁을 노력을 했어요. 이게 이제 수미법이라는 게 주장되는데 이 박납의 폐단 개혁, 수미법 이런 것들은 나중에 대동법이라는 공납 개혁 부분에서 공납의 변화 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오랜 기간 동안 정리를 할 거니까 써놓는 선에서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수미법 하나 이제 들어가려면 한 30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소격서 폐지를 주장해요. 이 소격서 폐지는 소격서가 도교적 기구죠. 이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기구거든요. 거기 밑에 보시면 좀 필기를 좀 하셔야 돼요. 소격서 폐지, 그 소격서 폐지 옆에다 화살표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쓰세요. 소격서는 도교적 기구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게 초제를 주관하는 곳이에요. 초제. 하늘의 제사 지내는 초제를 주관하는 건데 이 조광조가 제가 살림의 심장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살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쓰레기 같은 기구예요. 왜? 성리학에 위배되죠. 도교적이니까. 살림은 온리 성리학이어야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없애려고 했던 거고 폐지를 주장했던 거고 그리고 이 소격서가 더 웃긴 건 이 초제를 지내고 나서 단군 제사도 같이 지내요. 이게 이제 살림들은 미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를 기자가 세워야 우리가 리틀 차이나가 되는데 단군이 세워버리면 오랑캐가 돼버리거든요. 이들의 눈에서는 살림의 기자조선설에 이 위배되기 때문에 이 아주 조광조가 이 소격서 폐지를 열심히 주장을 하죠. 실제로
이건 쓰지 마세요. 나중에 더 헷갈려. 소격서 폐지를 주장한 거예요. 그냥 소격서를 폐지한 게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소격서 폐지가 주장되면서 소격서가 유명무실하대요. 그런데 소격서라는 기구가 완전히 없어진 건 선조 때거든요. 그러니까 쓰지 마시라고. 그렇게는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소격서 폐지 그러면 중종, 조광조 이렇게 연결해 놓으시면 돼. 그 다음에 위훈삭제인데 사실 이게 이제 결정타예요. 자, 제가 전국공신 얘기했죠. 중종반정을 통해서 중종이 왕이 되고 연산군이 폐위됐는데 연산군이 어떻게 폐위가 되니? 중전이니? 하여튼 연산군이 이제 폐위가 된 사건이 이제 중종반정인데 중종반정의 공신들을 우리가 전국공신이라고 해요. 근데 이 중종을 왕으로 앉힌 실제의 전국공신은 기록상으로 이렇게 세보면 16에서 한 18명? 많게 보면 18, 적게 보면 16명이에요. 근데 실제로 공훈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전국공신을 보면 17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만약에 16명이라고 봅시다. 작게 16명이라고 봤는데 적게 16명이라고 봤는데 많게는 170명이 넘었다. 이 얘기는 10배 이상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얘기는 사돈의 8총까지 다 받았다는 얘기야. 옆에서 구경하던 사돈의 8총까지. 그러니까 조광조 입장에서는 뭐냐면 위훈을 주면 훈장을 주면 훈장만 주는 게 아니고 토지와 노비가 같이 딸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재정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광조는 실제 전국공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훈을 삭제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종반정 전국공신들 중 자격 없는 사람을 삭제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자격 없는 사람은 그러면 170명이 넘었으니까 160명은 거의 자격이 그러니까 150 몇 명은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냔 말이야. 이게 그 가장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줬다 뺏긴데 사람은 줬다 뺏으면 못 참거든. 사람만 못 참어? 강아지도 물어. 내 15년 된 우리 슈가 옛날에 그 저거 뭐야 그 개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소세지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물렸다고. 아빠를 15년 내 15년을 이렇게 끌어안고 잤는데 날 물더라니까. 줬다 뺏으면 강아지도 문다. 알겠어? 근데 사람이 안 물겠어요? 결국 이제 이게 결정타가 돼서 기묘사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훈 삭제 사건이 있은 얼마 후에 주초위양이 일어난 거거든. 이해되셨죠? 자, 결국 이제 이렇게 쓸려 나간 조광조를 비롯한 조광조를 중심으로 했던 이 살인 세력들, 그러니까 현량과로 진출됐던 이 살인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기묘살인이라고 해요. 기묘살인. 그러니까 기묘살인들은 기묘사화에 의해서 기묘하게 이제 죽은 거죠. 조광조의 기묘한 죽음? 좀 유치해? 뭐 유치해. 조광조의 기묘한 죽음 이렇게 외워. 기묘사화가 나오면 조광조예요. 조광조. 조광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쓸려 나간 살인들이 다시 재기를 해요. 살인은 계속 올라오는 거야. 계속 올라오는 거야. 왜냐면 숫자가 많으니까 일단.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을사사화가 또 터집니다. 을사사화는 1545년 명종 직위년에 터지는데 이 을사사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배경이 좀 필요해요. 배경을 좀 알아보죠. 중종이 있었는데 중종의 원래 왕비가 장경왕후예요. 장경왕후인데 이 장경왕후가 병으로 돌아가세요. 옛날에는 뭐 병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의학기술도 떨어지니까 뭐 병 나면 돌아가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비를 얻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사망을 하신 후에 이제 문정왕후라는 계비를 얻었어요. 이 장경왕후와 중종 사이에 낳은 아들이 인종이고요. 문정왕 이제 이 나중에 문정왕후가 계비가 되고 나서 낳은 아들이 명종이에요. 근데 장경왕후가 이제 죽었잖아요. 이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인종이 다음 왕이 돼야죠. 세자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큰아들이니까. 근데 이 유님이 누구냐면 장경왕후의 오빠예요. 그러니까 이 오빠니까 조카죠. 외조카. 이 외조카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후견인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세자 교육을 유님이 맡아서 시켜요. 그래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 뭐
거동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왕실 교육도 유님이 맡아서 시키고 해주죠. 그래서 중종이 뭐 이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중종이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인종을 세자로 책봉을 하려고 딱 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문정왕후도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명종은 물론 이때 되게 어렸죠. 아이였죠. 근데 문정왕후의 남동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윤원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장경왕후의 오빠고 이 사람은 문정왕후의 동생이에요. 남동생인데 윤원영이 중종한테 건의를 해요. 지금 현재 중전이 문정왕후이기 때문에 문정왕후를 봐서라도 명종에게 이제 이 아들에게 기회를 줘봐야 되는 거 아니냐. 테스트는 너무 이렇게 일률적으로 딱 정해버리면 문정왕후께서 좀 뭔가 속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게 윤원영의 이 얘기가 뭐 이게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냐.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중전의 포지션을 봤을 때 중전의 얼굴을 봐서라도, 왜냐면 장경왕후는 죽었으니까 중전의 얼굴을 봐서라도 중전이 낳은 아들, 새로운 계비가 낳은 이 아들에게 기회는 줘봐야죠. 그래서 윤원영이가 인종의 세자책봉에 대한 브레이크를 딱 걸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님이 씨발 이거 봐라 이렇게 돼요. 물론 씨발이라고 하진 않았겠죠. 이것 봐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중종이 이제 사망을 해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인종이 그냥 왕이 돼요. 인종이 왕이 돼요. 근데 인종이 왕이 돼서 2년도 안 돼서 죽은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 인종이 왕이 됐더니 유님의 입장에서는 얘를 살려두고 싶겠어? 얘가 자기 조카가 왕 되는데 브레이크를 걸었던 새끼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로 이제 그 관광을 보내줘요. 여행이나 가라. 효린의 민박 이런 데로 갔다 와라. 그래서 이제 중문 뭐 이렇게 애월 이런 데를 이제 훑고 가라. 여행을 보내줘요. 그러고 있었는데 인종이 죽어버린 거야. 벌떡. 응? 그러니까 이제 명종이 왕이 된 거야.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이제 명종이 왕이 된, 여기 봐봐. 그리고 이제 이 사림이 왜 유님 옆에 있냐면 유님과 윤원영은 둘 다 훈구예요. 얘는 훈구고 얘는 사림이 아니고, 얘는 훈구고 얘는 사림이 아니고 둘 다 훈구인데, 사림은 이때 올라왔던, 그러니까 김효사와 이후에 쓸려 나갔는데 또 올라왔던 사림들은 대부분 유님을 지지했어요. 왜냐면 사림은 성리학자잖아. 성리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적장자야. 적장자. 이 장남이 이거란 말이야. 성리학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인종이 왕이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 사림은 적극 지지를 했었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대윤이라고 하고, 나이가 좀 이 사람보다 적어서 소윤이라고 불러. 대윤 소윤의 싸움이라는 건데, 인종이 죽자 12살의 명종이 왕이 돼. 그러니까 이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할 수밖에 없어. 수렴 알지? 발을, 렴자가 발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학 같은 거 보면 이게 발을 쫙 펼쳐놓고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진 거죠. 그죠?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 아니야. 윤원영은 당연히 컴백궁 하겠죠. 그럼 윤원영은 제주도 지금 유배 갔다 왔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얘만 가? 그 재밌는 여행을? 너도 가라. 너는 제주도로 가지 말고 하늘로 가라. 그래서 이제 죽여요. 그리고 이때 유님을 지지했던 사림들도 같이 쓸려 나가죠. 이게 을사사화예요. 을사사화. 전개를 한번 보죠.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이 되고 윤원영 중심의 척신정치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발을 걷고 들어가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남동생을 할 수 있죠. 뭐 설마 남동생이 들어가는데 뭐 여자는 모습을 보이소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대윤과 사림들이 대거 숙청됩니다. 윤원영 중심의 여기서 척신정치라고 하는 말은 외척이 정치를 하는 걸 척신이라고 해요. 외척이 중요 신하가 돼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외척이잖아요. 문정왕후의 남동생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종의 입장이면 외삼촌 아니야? 외삼촌이 뭐 영의정, 우의정 이런 거 돼가지고 정권을 가지고 정치하는 걸 척신정치라고 해요. 이게 나중에 19세기 정조 죽고 나서 일어난 세도정치도 사실 척신정치인데 16세기 척신정치와 19세기 세도정치를 구분하려고 역사학자들이 이름을 다르게 붙인 것뿐이에요. 낙향후 향촌에서 다시 사림들은 세력을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살인들은 제거되고 또 이제 낙향한 애들은 낙향하고 또 이제 해서 또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살인은 계속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계속 맨손에 담시마 막 발라면서 결과를 좀 보자. 결과는 16세기 수치체제 문란이 시작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한 명이 권력을 다 쥐면 한 명이 권력을 쥐면 그 한 명에게 줄을 서야 되고 그 줄을 쓴다는 개념이 뭐냐면 매간매직이 일어나요. 인사권을 얘가 다 갖고 있죠. 그럼 얘한테 뇌물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옛날에 최순실 사건 말잖아. 뭐 백도 사줘야 되고 돈도 좀 줘야 되고 뭐 아는 사람 기업들도 이렇게 기업들 기부도 해야 되고 막 얘한테 바쁜 거야. 말도 씨발 사줘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간매직을 볼 때 매간매직은 간단하거든. 내가 예를 들어서 윤영한테 2억을 주고 수령자를 하나 얻었어. 그럼 내가 아메바도 아니고 내가 이 2억을 수령하면서 뽑아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결과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이 농민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구체적 인물이 등장해. 그 사람이 도적 임꺽정이야. 임꺽정이가 명종 때 등장하죠. 이 사람은 이제 백정 출신이고 나중에 우리가 조선의 3대 도적도 공부할 거거든요. 연산군 때 홍길동, 허균의 소설이었던, 그 다음에 명종 때 임꺽정, 그 다음에 숙종 때 장길산. 특히 명종 때 임꺽정과 숙종 때 장길산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명종 때 임꺽정은 백정이고 숙종 때 장길산은 출신이 광대예요. 구월산을 본거지로 해서 활동했던 도적이다. 그럼 이렇게 임꺽정과 같은 유명한 도적이 나타날 정도로 그때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엉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엉망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을사사화를 끝으로 우리가 이제 사화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명종 다음에 이제 명종 때 이게 직인년이니까 명종 때 이후에 윤원영 중심의 척신 정치가 계속 되죠. 그리고 이제 선조가 딱 왕이 됐어요. 선조도 17살에 왕이 되는데 선조가 딱 왕이 되면서 선조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척신 정치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척신 정치를 끝내라고 살인들을 대거 등용하면서 붕당 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살인을 대거 등용한 이유가 척신 정치를 끝내라고 한 건데 살인들은 이 명종 때 다시 등용돼서 활동했던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척신 정치와 이렇게 이게 끈이 연결돼 있던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 살인들을 기성살인이라고 하고 선조 때 척신정치 청산을 위해서 새롭게 등용시킨 살인들을 신진살인이라고 해. 그러니까 명종 때 계속 정치를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기성살인, 이 사람을 신진살인이라고 하는데 이 기성살인이 서인이 되고 얘네가 동인이 되면서 붕당정치가 시작되는 거야. 그럼 중서이가 지금 뭘 얘기하냐? 사화의 끝과 붕당정치의 시작 지점을 어떻게 연결고리로 만들어야 되느냐? 척신정치 청산이야. 을사사화 이후에 척신정치가 시작되잖아. 선조 때 척신정치 청산을 하면서 붕당이 생긴 거야. 나중에 붕당정치 출현은 나중에 선조 때 다시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를 정리를 했고 문제 유형 다시 한번 얘기하죠. 사료를 주고 이게 어떤 사화인지 찾고 관련자 인물 찾는 문제가 나오고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사건 사료들 주고 쭉 나열해서 시간 순서대로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 이 순서 잘 알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주류를 이룬다. 그래서 사화의 전개 그 밑에 보면 그 사료 읽기 코너들도 있는데 그것도 아주 주요 사료니까 잘 읽어보시고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조선의 대외 관계로 넘어갈 건데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붕당 정치를 딱 시작하면 좋잖아. 이게 사화가 끝나면 붕당 정치를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붕당 정치를 하다가 애로 사항들이 생겨. 애로점들이 생기거든. 이 대외 관계를 호란사까지 끝내놓고 그러고 나서 붕당 정치를 들어가면 아주 유연하게 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서기가 이렇게 편제해 놓은 이유가 있으니까 이대로 좀 학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선사를 공부하시는데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으니까
요대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조선 초기 전기의 대외 관계를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